그러니까 자기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자산의 수준에 맞는 어떤 단계를 봐야지 남들이 몇십 년 동안 이룬 거를 내가 빨리 급하게 1년 만에 따라잡으려는 어떤 욕망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방법은 반드시 있어요. 다음으로 그러면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이제 그러면 이번에 잃었다 이거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다음에는 그러면 좀 이런 걸 좀 막아야 되니까 네. 잃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의학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뭐 습관이라거나 네. 좀 투자에 좀 도움되는 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은 이제 원장님의 어떤 어찌 보면 좀 특이한 이력이라고 해야 될까? 실제로 잃어보신 네. 죄송합니다. 실제로 많이 잃어보신 또 정신과 전문의이시니까 그 아까 한 거의 한 3억 정도 3억 2천만 원 정도. 네. 3억 2천. 야, 그러면 이거를 결국에 회복을 하신 건가요? 지금? 네, 다행히. 아, 그래요? 네. 뭐 어떻게 회복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가장 실패했던 게 네. 실수였던 게 네. 주식으로 이런 돈을 꼭 주식으로 벌어야겠다 라는 어떤 선입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어떤 고집을 가지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마음 때문이에요. 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이거를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자꾸 후견 편향의 오류, 결과론의 오류에 빠집니다. 항상 그 시점이 현재에 맞춰 있어야 돼요. 과거를 살면 안 되고 예전에 돈을 잃었다. 그때 돌아갈 수 없잖아요. 어차피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약간 자신의 어떤 성향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주식으로 하신 것도 있고 뭐 부동산이나 뭐 다른 걸로도 회복을 하신 게 있는 그렇죠. 건가요? 저는 그 주식으로 돈을 제일 많이 잃었을 때 그 거의 뭐 이제 3억 2천 잃었고 그 은행 빚만 8천만 원이 있는 상태라서 전 재산 다 잃었죠. 그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다시 일해야죠. 그래서 제가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월급이 그 비싼 데로 갔어요. 네, 본업 정신과 전문인데 안동으로 갔습니다. 본업에 투자한 거죠. 아무래도 지방이 좀 많이 주니까. 지방이 아무래도 많이 주니까. 그리고 안동이 좋았던 게 모든 자극으로부터 좀 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적게 쓰고. 그 내가 좀 다른 사람들로부터 열등감 느끼지 않고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거. 제가 그러니까 투자에 엄청 실패했을 때 1단계가 재활. 두 번째는 본업에 집중할 것. 이걸 통해서 안동에서 시드머니를 모아서 그 돈으로 제가 다시 그때 좀 생각을 해요. 그 시드머니를 모은 다음에 이 돈으로 뭘 해야 될까. 그래서 그때 또 부동산을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이었으니까 그 경기도에 어떤 갭 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 지치고 뭔가 잃었던 그런 뭐 다 놔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선 한 2달 정도 이제 머리가 식은 다음에 안동으로 우선 가서 요양을 하고 요양을 좀 한 다음에는 본업에 다시 일을 시작을 하고 웃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체력이 회복돼서 돈이 조금 모였을 때는 다시 주식을 투자할 것인가 다시 뭘 투자할 것인가의 여러 가지 선택권에서 내가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주식에 다시 재도전하지 않고 나는 아직 솔직히 말해서 저거 다시 너무 고통스러워 아직도 너무 무서워 이걸 인정하고 이걸 이기려 들지 말고 다른 투자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생각을 한 거죠. 타이밍상 좋았겠는데요? 2018년에 샀으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3월에 샀으니까 나쁘지 않았고요. 물론 또 그거 외에도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집이 있으니까 예전만큼 내가 불안하진 않잖아요. 여유가 생기니까 눈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용기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또 본업에 이제 더 내가 본업으로 어떻게 보면 또 전문화를 시켜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2018년 12월엔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 제가 있는 그 구로에 디지털 단지에 개원을 하게 돼서 이제 내 일상이 안정되고 내 본업이 안정되다 보니까 이제 생각에 예전의 실패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되게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왜 실패했었지? 몇 년 지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때 실패했던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일기 쓰고 반성하고 복습하고 공부하고 그거를 한 2년 정도 하다가요. 2년 정도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빚도 좀 갚고 뭐 여윳돈이 좀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 2020년 3월 4월쯤에 그때 코로나가 터졌죠. 그때부터 다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한 거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좋았겠네요.
근데 그건 제 실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누구나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돈을 되게 많이 네. 벌었고, 근데 제가 그 예전에 비해서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네. 예전에는 진짜 제가 남의 얘기 듣고 주식하고 뭐 올인하고 네네. 이거에 다르게 철저하게 포트폴리오 짜서 분할 매수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부터 정말 조금씩 사서 조금씩 팔았어요. 아, 팔으셨어요. 네. 아, 그러면은 이번 어떤 하락장 때 손실은 안 보신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도 좀 어느 정도 좀 또 보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 하락장의 손실을 조금 보긴 했는데 네. 이번 하락장 때 제가 우선 하락장이 1월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때 하락했던 주식들도 다 예전에 샀던 주식들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장기 투자를 해요. 오래 했으니까. 네, 단타를 안 하고 그래서 물론 고점에 비해서는 손해를 봤지만 크게 손해 본 게 없었고 저는 3월 달에 대부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예. 그 이후로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그리고 6월에 다시 샀죠. 야, 그러니까 또 사셨어요. 왜 여기 떠날 수 없는 건가요? 이 판은? 그러니까 3월에 뭐 사고 네. 그 5월 달에 또 휴가 갔다 오고 네. 휴가 갔다 오니까 좋은 가격이 와 있길래 또 많이 빠져 있고. 물론 저는 탕상 시작할 때 또 100만 원부터 합니다. 아, 제가 예전보다는 훨씬 시드에 여유가 있고 네. 뭐 예전 같았으면 이걸 언제 기다리냐 그냥 하겠지만 또 막 넣는데. 예, 지금은 하루에 100만 원 이상 절대 사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아무리 좋은 미장이든 한국 주식이든 네. 뭐든지 간에 네. 아무리 이게 폭락을 많이 했다 그래도 하루에 100만 원 이상 절대 사지 않습니다. 예전하고 바뀌신 거네요. 엄청나게 바뀌었죠. 공부도 많이 했고. 예전에 하루에 2억 5천 그냥 한 번에 매수했어요. 9시 1분에 그냥 클릭을 했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또 안 받쳐주는 종목이면 그냥 막 사버리고 그냥 그렇죠. 막 못 기다리고 걸어놓고 기다리는 것도 싫어. 막 그냥 다 사버려. 시가로 막. 기다리는 것도 싫어요. 네, 뭐 예전에는 예약 매수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8시 59분에 생각한 거를 9시에 그냥 실행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루에 막 2억 5천 태우고 막 이런 분이 많이 바뀌었다. 몇 년간의 수행과 어떤 그 반성일기를 통해서 많이 바뀌신 거네요, 진짜. 지금은 성격 자체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도파민형이었다고 승부를 좋아하고 승부. 기다리는 걸 못했어요. 집을 왜 사냐? 돈이 이렇게 묶이는데. 지금 이런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돈이 10억씩 묶이는 게 말이 되냐. 주식을 해가지고 이걸 2배, 3배, 4배까지 벌 수가 있는데. 네. 라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었고,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어떤 MBTI 유형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도박적이고, 네. 빨리 승부를 봐서, 하루에 진짜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그 데이 트레이딩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뭐 5번 사고 팔고도 했어요. 그래요? 예, 진짜 지금은 한 번 산 주식은 석 달 동안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이 주식형 아니면 뭐 부동산형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절대 부동산 안 사는 분 있고 반대로 나는 주식 절대 안 하는 사람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불안 민감도 수치와 불안 민감도? 그리고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어떤 밸런스 비율에 따른 건데. 도파민과 세로토닌이요? 네. 그러니까 도파민이 굉장히 높은 우세한 사람은 도박형 투자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주식을 되게 많이 합니다. 도파민이 뭐 즐거운 기분 나게 하는 쾌락 호르몬, 거. 우리 에너지, 업되는 호르몬. 이게 심장을 막 뛰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오래 못 기다리는 거죠. 그런 성향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은 변동을 즐겨요. 변화를 즐겨요. 새로운 걸 막 해가지고 되게 내가 유연하게 인식해가지고 어떻게 게임형이죠. 도박형이. 내 승부를 본다. 이 사람들은 연금 복권 같은 걸 못 기다려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뭐 한 달 안에 엄청난 돈을 버는 게 좋지. 꼬박꼬박 연금형 이렇게 약간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는 걸 못 기다려요. 사업 좋아하고. 근데 그와 정반대로 그런 거 자체를 두려워하고 리스크 테이킹을 정말 극단적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안 민감도가 너무 높아서 편도체가 굉장히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 자신이 무의식 중에 부모님이 예전에 사업에서 크게 실패를 했다. 아버님이 주식으로 망했다. 사업으로 크게 망했다. 이런 분들은 이런 어떤 변동성 자체를 극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DNA가 아니고 어떤 과거의 경험이 머리에 박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전적 기질이 나한테 따라온 걸 수도 있고 경험을 통해서 나한테 심어진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IMF랑 금융위기 뭐 이럴 때 그 안 좋았던 기억이 어릴 때 있는 분들이 그 부모님의 불안과 공포를 내가 어린 나이지만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집에 누가 딱지 붙이고 부모님 막 뭐 빚쟁이들한테 쫓겨가지고 숨어 다니고 이런 공포를 아빠 왜 그래? 라고 나는 이해는 못했지만 우리 집의 그 공포 분위기는
내가 정확하게 무의식 차원에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그 의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안 좋은 기억이 머리에 말 그대로 뇌리에 박힌다 하는 게 약간 그게 의학적으로도 사실인 거네요. 정신분석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 보통은 이제 IMF 때 사업 망하신 그런 부모님이 있는 집안에 공무원 자녀들이 많죠, 엄청 늘어나요. 많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어떤 베이비붐 세대들이 저같이 제 또래가 그랬어요. 80년대 그 중후반 생들이 그 부모님들이 IMF를 겪어서 중고등학교 때 진짜 학원도 못 다니고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대학 들어와서는 무조건 안전빵이 최고야. 그래서 정말 서울대 그러니까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정말 학벌과 무관하게 구급 공무원 경쟁률이 뭐 몇백 대 1 뭐 이런 경우가 생겼었죠.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 또 찾아보면 과거에 아주 안 좋았던 기억들이 이제 머리에 탁 박혀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군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코인이나 주식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조차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현금, 예금, 적금, 돈 그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또 이제 주식에 맞는 아까 말한 도파민 형인 분들은 부동산 하면 이제 지겹고 느리고 이걸 왜 하냐. 그리고 뭐 내가 내 실력 가지고 돈 번 거 같지도 않고 막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 도파민형은 주식도 못 해요. 주식도 못 해요? 올리 코인. 코인 정도는 해야 돼요. 그리고 100% 세로토닌형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도 불안해서 못 사요. 세로토닌은 보수적인 거예요. 네, 정말 안정빵. 이런 분들은 정말 현금만 쥐고 사는 거죠. 부동산도 위험하다. 부동산도 5년에 한 번은 대폭락하지 않느냐. 이런 분들은 정말 현금 부자들. 현금만 계속 모으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의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군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바뀌어요? 그 바뀌는 방법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 도파민이 알아서 줄어들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성격 유형 이론에 따르면은 사람의 성격이라는 거는 30% 유전적이고 70%는 경험과 어떤 자기의 어떤 환경. 그러니까 70%는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웬만하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네요.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가 왜냐면은 이게 축적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42살인데 내가 이때까지 42년 동안의 빅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이 42년치의 경험을 한꺼번에 바꾸려면은 그만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은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경험. 저는 했죠. 2016년에 전 재산을 날려보지 않았습니까? 한 4억 가까이 날아가니까. 그럼 사람 성격이 사람이 변합니다. 바뀌고 신중해지고. 세상 바라보는 시각이 변합니다. 해탈의 경지에 한번 갔다 오셨기 때문에 안동에 또 가서 또 요양도 하시고. 안동이 생각하기 좋은 곳이에요.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미 다 회복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바뀌려면은 결국에 그 예를 들어 뭐 집을 이제 안 사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나는 집 사는 거 진짜 무섭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상승장 때도 안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더 안 사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럼 결국에 뭐 예를 들어 아내나 남편분이 막 극렬하게 반대해요. 그러면은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좀 약간 무의미할 수도 있는 건가요? 뭔가 쉽게 안 바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아집과 선입관에 빠진 뇌는 되게 유연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뇌의 통합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뇌와 우뇌의 어떤 흐름, 소통이 중요한데 이게 뇌랑 교각이라고 하는 자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브릿지가 있습니다. 두 개 사이에 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뇌와 우뇌가 있고 이게 연결하는 다리가 있어요. 이게 그런 분들은 이 다리가 극단적으로 좁은 사람들, 시야가 좁아요. 연계가 안 돼요? 그럼 무슨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듣고 자기 말만 맞고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멀티태스킹 안 되고 말을 안 숲을 절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거죠. 지금 눈앞에 이름만만 투자하고 거기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 다리를 넓혀줘야 돼요. 2차선을 6차선, 8차선으로 남겨줘야 돼요. 그거 어떻게 넓히는 방법이 있나요? 공감 능력을 키워줘야죠. 공감 능력을 키워준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유튜브 보고 배우고 수업 듣고 내 생각이 남들과 달랐구나 이런 어떤 자기 객관화를 경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백날 얘기해도 계속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이런 브이라이브 채널도 좋고 여러 유튜브 보면서 이런 시야를 좀 넓혀줘야 돼요.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은 당신과 생각이 다른가를 공격적으로 얘기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직접 깨닫게 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게 이런 경우가 있죠. 보통 그 아내분들이 남편분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인풋을 이렇게 준답시고 네. 아 누구네 뭐 이번에 집 엄청 올랐다던데 잘못된 방식이에요. 인풋이다. 네, 자존감을 건드리면 안 돼요. 엄친아 이런 식으로 막 해보면 애들이 우리 내 친구 남편. 그렇지. 그런 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방어 본능이 생깁니다. 방어 기질이 생겨요. 더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남자들이 이걸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분노로 받아들입니다. 공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칭찬해줘야 돼요. 칭찬을 해요. 이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내서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런 얘기는 기분 좋을 때 해야 됩니다. 타이밍이 필요해요. 야, 이거 쉽지 않아요. 사람 바꾸는 게 쉽지 않다. 절대로 쉽지 않죠. 근데 지금 같은 트렌드에 보면은 사실 워낙에 어떤 정보 공유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정말 고집이 심하고 이 다리가 좁은 사람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세상 모르긴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계기나 기회만 있으면 이 사람이 아 그래? 그러니까 누가 약간 판만 깔아주면 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그런 그 계기가 없을 뿐이지 그 바뀔 수도 있다. 워낙 지금 인프라가 좋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내가 돈이 지금 뭐 1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집을 사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돈을 1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서울 집을 사요에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자산의 수준에 맞는 어떤 단계를 봐야지 남들이 어떤 몇십 년 동안 이룬 거를 내가 빨리 급하게 1년 만에 따라잡으려는 어떤 욕망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방법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뿐입니다. 지금 같은 부동산 어떤 하락장에서도 공부하고 성실히 찾아가면 분명히 기회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또 그동안 잃었던 걸 한 방에 또 메꾸려고 하니까. 쉽게 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또 안 되는 거니까. 쉽게 많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한 발 한 발 어렵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어떻게 보면 투자의 이성과 합리성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는 거죠. 저 갑자기 생각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파민이 높으면 주식형이고 코인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도파민 형인데 그 투자를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려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도파민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도파민형인데 계속 실패를 한다. 도박적으로 해가지고 맨날 까먹는데도 계속한다. 그런 아빠 엄마들 있었잖아요. 옛날에. 있죠. 뭐 부잣집 뭐 막내 아들이 되게 뭐 그런 식으로 건물 날려먹고 많았죠. 이 사람은 우선 돈의 흐름을 현금의 흐름을 막아야죠. 그 수밖에 없어요. 행동 조절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세로토닌 비율을 높여주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세로토닌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이렇게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쾌락의 사고방식은 보상회로가 굉장히 뜨거워진 상태입니다. 진짜 신기한 게 카지노로 전 재산을 다 날린 사람이 또 가서 신나서 이렇게 가서 또 가서 하잖아요. 그런 거는 도박에 지면은 도파민이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는 그 도박적인 행위 자체에 중독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승부를 본다는 게. 그런 사람들은 이 도파민 고속도로인 보상회로가 뜨거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어떤 스트럭처, 어떤 환경 치료를 통해서 이 사람의 행위 자체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돈을 좀 약간 못 쓰게 하고 이 사람이 어떤 계속 그 돈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게 어떤 운동을 시키고 휴가를 보내고 여행을 시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도박 중독이라면은 도박장에 가서 거기서 좀 천천히 해, 쉬엄쉬엄 해라고 해봐야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못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박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너 집에서 명상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못 합니다. 안 되겠죠. 덜 위험한 중독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약한 중독. 네. 중독은 중독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렇죠. 거. 아까 말씀하신 뭐 운동이라거나 뭐 막 이런 거를 막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성향에 따라 다른데요. 그러니까 뭐 도박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저는 뭐 게임 같은 걸 해보라고 추천합니다. 차라리 게임을 웹툰, 쇼핑. 쇼핑 위험하지 않아? 명품 못 사게 하고 사소한 것들. 10,000원짜리.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뜨거워진 도파민이 반드시 투자를 해야 풀리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 뇌에 이게 욕망의 그 회로는 변연계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사람이 불안에 빠지면 내가 지금 배가 고픈 건지 돈을 벌고 싶은 건지 누구를 때리고 싶은 건지를 착각합니다. 저 이거 뭔지 압니다. 저 스트레스 받으면요. 제가 막 뭐 필요 없는 걸 막 검색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우리 뇌의 변원계가 착각을 해서 이 욕망이 정확하게 내가 뭘 원하는 건지 모르고 막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는 사실 내가 사지 않아도 될 걸 막 사고 맞아요. 먹지 않아도 될 걸 먹고 그냥 내가 흥분해 있을 뿐인데 근데 이럴 때는 우리가 꼭 가장 위험한 어떤 투자를 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약한 중독, 그렇구나. 약한 자극으로 네. 대체해 주는 거죠. 스트레스가 막 심할 때 막 밤에 야식 먹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막 이런 거에 연장선일 수도 있는 거네요. 내 뇌에 속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투자로 가게 하면 큰일 나니까. 네. 그럴 거면 차라리 작게 가라. 게임을 해라. 웹툰을 보든가. 게임을 하든지 웹툰을 아니면 하든지. 만 원짜리 쇼핑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반복하게 하다 보면 네. 그 뜨거운 어떤 분노가 좀 사그라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지. 알아서 해결해라는 거는 안 되는 무조건 거구나. 하지 말라고 하면 애들이 듣습니까? 더 하는구나. 애들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무조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됩니다.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게임에 중독돼 있고 막 이런 애한테 게임 하지 마. 막 무조건 하지 마. 그게 아니라 저희 엄마도 키보드 뺏었거든요, 네. 옛날에. 저희 어머니 다 그랬죠. 네. 그 모니터 부순다, 뭐 뽑아버린다 이러면 그래서 친구들 어떻게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 공용 키보드가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빌려가지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떻게든 합니다. 네. 그냥 OTP 카드 뺏고 스마트폰 빼도 어떻게 또 새로 스마트폰 해가지고 어떻게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시간과 열정을 바칠 수 있는, 쓸 수 있는, 소모할 수 있는 뭔가를 다른 해줘야 걸 되는구나. 줘야 되는 거예요. 우선 OTP만 뺏어서가 아니고 뺏고 뭘 또 줘야 되는군요. 그 다음 단계가 있죠. 차라리 게임 같은 거. 네.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면 뭔가 잊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계속 생각나니까. 그렇죠. 물론 게임에 중독되는 것 자체를 좋다고 얘기할 수는 그럴 수는 없겠지만 없지만. 지금 투자에 중독돼서 더 큰 사고를 치는 것보다는 네. 훨씬 전체적인 면에서 가정적인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낫죠. 그렇죠. 갑자기 막 장모님한테 돈 빌리고 막 이러는 수도 있는데. 횡령을 한다니까요. 횡령하니까. 그럼 큰일 나는 큰일 거잖아요. 나죠. 이게.